일부 그런 분들은 계세요. 내가 이 업을 지난 20년간 어떻게 키워왔는데 졸업도 안 한 학부생 나부랭이가 와서 이 시장을 흐려뒀냐. 제가 지금까지 고소는 5번 정도 당한 것 같고, 장관께 단도직입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가 완화되면 현행 의료법에 의해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인 허용인데 이게 끝나게 되면 닥터나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미래가 찾아온다라는 단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 미래는 누군가가 이렇게 바퀴를 굴리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 그 미래를 굴리고 있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미래를 우리가 직접 굴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프라이드와 함께 세상을 정말로 바꾸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감수해야 될 거 아닐까? 지훈은 왜 의대에 가고 싶었어?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그랬잖아. 우리가 멍청해서 돌아갔다고. 가족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 제가 저희 집안의 첫 번째 의사거든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병을 일찍 알지 못해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하다 돌아가시게 됐는데, 부모님께서 항상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부족해서 일찍 돌아가게 된 것 같다.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디텍션을 하고 의사 친구들이 많고 바로 전화해서 빠르게 수술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렇다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그냥 의대를 가고 싶어 했었고요. 실제로 제가 의대에 오고 나서도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눈이 아플 때 안과 선배한테 카톡해서 물어보면 되고요. 다리가 다쳤을 때 정형외과 선배한테 밤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가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두가 다 이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원격 진료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왜지? 부모님께서 의사인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원격 진료 되면 환자들이 무슨 동네 병원 가겠냐?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만 가겠지. 그럼 의사들 다 죽어 라고 얘기를 해줬던 게 아직도 전 기억이 나요. 근데 실제로 원격 진료가 지난 3년간 허용이 되게 되면서 3천만 건 이상의 원격 진료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80% 가까이가 다 1차 의원급, 즉 동네 병원 의사이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기존에 반대하시던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조금씩 시선이 바뀌기 시작이 됐고요. 사실 기존의 의료 산업은 다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 몸을 만지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사실은 진료실 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몰라요. 전 아예 이 산업 자체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보고 싶었어요. 내가 병원에 갈 때 뭐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감기, 복통, 고혈압, 아니면 여드름, 환자의 니즈에 맞춰서 의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 의사가 돼서 수술을 잘해서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100이라는 만족감을 한 명에게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삶이지만, 의료 문턱을 더 낮추고 1이라는 만족감을 저는 100만 명한테 주는 것도 저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9년 8월에 창업을 하게 되었었고요. 당시에 사실은 저희는 대학생들로만 이루어진 4명의 작은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의료 앱들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작았었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뾰족한 지점을 찌르기 위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라는 굉장히 큰 새로운 웨이브가 닥쳐오게 됐고, 대구에서 엄청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 지난 30년간 허용되지 않았었던 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주셨어요. 제 친누나가 대구에 있었는데, 지우야, 원격 진료 약 배달이 다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거 하는 병원이나 약국 알아? 전화하니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콜로나 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병원에 원격 진료 가능 여부, 약국 약 배달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그것이 많은 분들에게 주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네? 라는 것들을 찾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다시 뾰족한 데를 찌를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병원의 위치나 약국의 위치를 찾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사랑은 얻을 수 없다. 진료 본질을 가져가야 된다. 2020년 12월 달에 회사를 설립하고 1년 만에 닥터나우라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런칭을 하게 되었죠. 그게 대한민국에서 원격 진료 약 배달이 모두 다 가능한 첫 번째 서비스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이 업을 시작을 했었을 때 내가 의사랑 언제 어디에서든지 5분 내로 진료받을 수 있어. 거기에서 환자분들이 와우 모먼트를 느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 약이라는 실물이 1시간 내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때 가장 큰 와우 모먼트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소비자들은 또 다르구나. 이 약 배달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달 전문 회사를 제가 직접 찾아갔었어요. 그 회사의 대표님, 전무님까지 가서 말씀을 드렸죠. 약국에서 뭔가 이 배달을 하게 되면 코로나는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고 배달 기사분들이 보통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일을 하시는데 그들의 기존의 유휴 시간이었던 오전 시간 2시에서 4시 사이도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직접 설명을 드렸었고 많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작았었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배달 회사 2개 회사가 모두 다 저희하고 연동을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닥터나우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대한약사회였어요. 저는 약 배달이라는 것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하고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들에게도 시장을 키우고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장지호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명함을 드렸었거든요. 바로 찢어서 앞에서 버리시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아무도 못 해냈구나. 재밌겠다. 이거 우리가 하자. 사실 대한민국에서 약을 배달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지는 않아요. 약사법 50조 1항에 보면 약사는 약을 약국 내에서만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사실 그 법은 1963년도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한국 전쟁 끝나고 10년 뒤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때 그 법을 만든 취지는 이 보부상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때 당시에는 택배는 물론이고 전화기도 몇 대 없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었어요. 워낙 이 시장 자체를 아예 산업 자체를 뒤흔드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병원과 약국은 사실은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게임이었고 거기에 정말 많은 권리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되거나 약 배달이 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지난 3년간 저희는 고소 고발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업을 리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짊어져야 될 무게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10월 달이었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국회의원실에서 국정감사에 나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엄청 놀랬죠. 무서웠고요.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실제로 비대면 진료가 얼마나 국민들께 좋았던 경험인지를 소개해주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당일날 일단 국회에 갔죠. 평생 보기 힘든 금배지를 다신 분들이 20분씩 막 앉아있고 네, 바로 옆자리에는 대한약사협회 회장님이 계셔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이 제 차례였어요. 굉장히 많이 떨리긴 했었죠.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말 잘못하면 정말로 이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찌됐든 그 국감 자리는 이 비대면 진료가 얼마나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었던 것 같고요.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때론 닥터나우가 채워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정말로 원격진료 약 배달이 국민 건강을 해쳤다면 OECD 37개국의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 허용을 안 했었겠죠. 근데 그 나라들의 의사협회, 약사협회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들 역시 초반엔 엄청 반대하셨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텔레닥에는 FBI가 함정 수사까지 한 적도 있었거든요.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그 단체는 계속해서 싸우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산업이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닥터나우나 원격진료 역시도 그냥 그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제가 VC 의사 출신의 심사역분을 한번 뵙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 할 수 있겠니? 너 졸업도 못하고 뭐 한 것도 없는데? 나중에 봐서 너 리포트 같은 거 쓰는 거 좀 잘하면 나 나중에 우리 회사 인턴을 시켜줄게. 빨리 접어. 라고 다른 VC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현실이잖아요. 제가 어린 걸 어떻게 해요? 뭐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어리면 이 백지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도와주고 싶어져요. 제가 저희 닥터나우 팀의 거의 막내인데요. 저는 사실 굳이 저희 팀원들 앞에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진 않아요. 약한 모습도 사실은 좀 많이 보여주거든요. 저희 팀원들 역시도 저의 부족한 점을 더 채워주고 싶어 하세요. 지금 저희 COO님께서 면접 봤었을 때가 전 엄청 기억에 남거든요. 당시에 사람이 굉장히 적었을 텐데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왔지? 라는 게 전 너무 궁금했었어요. 왜 오세요? 그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았으면 여기 투자했을 건데 내가 돈이 없다. 그래서 난 시간 투자할 거다. 그때가 저한테 스타트업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꾸게 된 계기이기도 했었는데요. 정말로 우리 팀원들 모두가 진심으로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 인생을 걸고 다들 하는 거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시리즈 B 펀딩으로 400억 정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때 저희가 투자사분들께 내건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 팀원들 역시도 저희 투자사분들이 투자한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닥터나우에 투자할 수 있게 해드렸거든요. 최소 투자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놨어요. 너무 막 10만 원, 20만 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당시 저희 조직원의 90%가 넘는 분들이 투자를 하셨어요. 너무나도 저는 그 돈이 너무 소중했던 걸 느끼게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 고민이 많아요. 회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가장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여전히 가장 잘하고 있는 모습인가?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직원분들하고 많이 나누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더욱 좀 더 닥터나우의 오너십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창업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기술로서 바꾸고 있는 분들을 가장 최정점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경험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이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이신데요. 몇 년 전에 기재부의 규제 관련 회의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굉장히 많은 조언을 주셨고요. IR 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셨고, 규제 당국과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실패를 이해하고 계속해서 트라이 앤 에러를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분께 메일을 새벽 3시에 보내잖아요. 그럼 3시 반에 답장을 해주시더라고요. 토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게 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를 보면 저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겸손함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겸손함이라는 거는 시장에 대한 겸손함, 산업에 대한 겸손함, 선택에 대한 겸손함도 포함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업도 잘하고 싶고, 가족 생활도 잘하고 싶고, 친구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취미도 가지고 싶은데 다 잘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결국 선택해야 된다? 저는 지금 거기에서 제 인생의 99%를 그냥 사업에 쓰는 거고,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제 평생에 이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멋진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만한 좋은 환경이 있고 세상을 정말로 바꾸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감수해야 될 거 아닐까?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종종 이제 많은 대표님들께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닥터나우는 이제 한국 헬스케어의 표상이 되었다. 너네가 망하면 앞으로 10년간 이 산업에서는 더 이상은 혁신의 씨앗이 안 보일 거다. 너에게 그 주어진 게 너만의 기회가 아니라 이 산업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가 맨 앞단에 서 있다 보니까 매도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화살을 집중적으로 맞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미래가 찾아온다라는 단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 미래는 누군가가 이렇게 바퀴를 굴리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 그 미래를 굴리고 있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미래를 우리가 직접 굴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프라이드와 함께, 그거 없으면 닥터나우는 굴러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미션도 그걸로 바꿨어요.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살린다. 우리는 짜치는 스타트업 아니야. 우리는 정말로 큰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이 문제 솔직히 얘기해서 닥터나우가 아니면 해결 못해. 사실
의료에서는 여전히 풀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게 많아서 재밌죠. 그만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니까 흥분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저희가 할 거예요. 저도 창업을 하면서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대표는 흔히들 외로운 직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고난의 길을 같이 걷고 또 혁신을 하는데 같이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요. 혹시나 그분들이 보고 있다면 전혀 외롭지 않다. 그냥 함께 우리는 그 나아가는 과정에 있고 서로 의지하면서 힘을 내자.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까.